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디펜스 브리핑, 즐거운 소식 두 가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대량의 K2 전차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직접 수출하는 180대 이외에 800대 물량에 대한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폴란드 현지 매체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드론 사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드론 킬러로서 우리 한국의 유도 로켓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제식으로 채용하면 당연히 서방 세계 표준이 되겠죠.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데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상향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폴란드의 K2 전차 개량형 도입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한국을 방문해 현대 로템에서 진행 중인 K2PL 전차의 개략적인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이대로만 나오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인접 유럽 국가들의 연쇄 도입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820여 대를 도입해 주력 전차로 운용할 예정인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화 모델 K2PL의 대략적인 사양이 거의 확정됐으며 현재 폴란드 현지 생산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폴란드 최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3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K2PL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취재팀을 구성해 한국으로 보냈고 창원에 있는 K2 전차 공장을 둘러봤다면서 현재 K2PL 전차 구성안이 거의 마무리됐고 이 전차의 수입국은 폴란드만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는 현대 로템 측에 유럽 최강 사양의 성능과 조기 전력화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최근 전력화된 K2 전차에 대한 운용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 요구사항을 한국 측에 전달했고 현대 로템 측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향상된 개량안을 제시했습니다. K2PL은 당초 거론되던 보기륜 추가를 통한 차체 확대를 포기하는 대신 기존의 차체와 포탑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대신 방어력 강화를 위한 추가 장갑을 설치하고 한국 측이 개발한 차세대 능동방어 시스템과 원격 제어 무기 모듈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APS는 적의 대전차 무기는 물론 드론에 대한 전방향 대응이 가능한 최신 모델인데요. 고성능 제모를 통해 적 드론이 전차에 접근하는 것을 전자전 공격으로 차단하는 능력이 추가됐습니다. 디펜스24는 현재 조율되고 있는 사양으로 K2PL이 등장할 경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 성능도 유럽 최상급이어서 폴란드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부디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K2 전차 유럽 수출이 1000대 단위로 이루어지는 쾌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K2 전차. 현재는 K2 갭 필러라고 해서 180대가 우선 주문이 돼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3대가 추가로 도착을 했고요. 현재 일선 부대 배치가 돼서 나토 연합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체결된 게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 전차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폴란드군이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몇 가지 교훈점을 찾았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한국인보다 전체적으로 이 성인 남성의 체격이 크기 때문에 K2 전차가 너무 작으니 보기륜을 추가해서 차체와 포탑 사이즈를 좀 늘려달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K2PL이라는 폴란드 현지화 개량형의 CG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폴란드가 막상 이 K2 전차, 원래는 한국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차량을 그대로 받은 건데 이 차량을 운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내부가 그렇게 좁지도 않았고 성능도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이 차량을 기반으로 해서 방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조금 손봐서 도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폴란드는 K2 갭 필러를 180대 직도입해서 배치를 하고요. 800대는 현지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지 생산할 예정인데 이 K2PL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차체가 확대될 예정이었지만은 작년부터 우리 현대로템에서 중동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K2M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보니까 방어력도 적정하고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다 보니까 폴란드가 ROC를 수정해서 이 K2ME 전차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 K2ME를 바탕으로 해서 K2EX라는 추가 개량형 모델이 나왔죠. 폴란드가 도입하는 K2PL 전차는 이 K2EX 사양에 거의 맞춰진 전차로 추가 장갑,
신형 능동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선에서 개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차는 기존의 K2 대비 10톤 정도 무게가 늘어납니다. 원래 지금 K2 전차의 중량이 55톤 정도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포탑 장갑재를 부착하고 APS도 새로운 것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폴란드가 RCWS로 장착하려고 하는 기관총이 7.62mm가 아니라 한국산 K6 12.7mm 중기관총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장착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중량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65톤급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거의 70톤급에 육박하는 레오파르트의 가장 최신 버전보다는 가볍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800여 대 정도를 폴란드가 구매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이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10조에서 11조 원 정도 되는데 대당 110억에서 12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일 수 있지만은 최근에 이탈리아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 여기다 IT라는 추가 명칭을 붙여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200여 대 정도 도입하는데 이 전차의 대당 가격이 450억 원에서 480억 원 정도에 책정이 돼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레오파르트 최신 버전과 비교해서 화력, 방어력, 기동력 그 어떤 것도 딸리지 않고 어떤 점에서는 더 우수한 K2 전차가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 더군다나 유럽, 폴란드 현지에 생산시설과 정비창까지 갖춰지게 된다면은 이 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이 K2 전차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장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부터 발칸반도 지역의 국가들 이런 쪽으로 K2 전차의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차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군의 추가 도입도 기대할 수 있고 기존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2 전차의 성능 개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쓰죠. 스승보다 제자가 낫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 소식이 딱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드론 전쟁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미 해군이 적의 드론 대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한국산 유도로켓 대량 구매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산 현용 유도로켓보다 효과적이고 가격도 저렴해 앞으로 미군 주요 전투함과 회전익계의 표준 무장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LIG-X1이 생산하는 신형 적외선 유도로켓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얼럿5가 현지 시각 3월 1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LIG-X1이 미국과 역사적인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비공 2.75인치 적외선 유도 로켓 시스템 수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거래가 한국산 무기 완제품이 미 해군 인벤토리에 최초로 통합되는 사례라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거래인 만큼 LI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이미 현지에서 실시하는 실사격 테스트를 4차례 받았고 올해도 2차례 추가 실사격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테스트가 완료되면 최종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미 유사한 유도 로켓 시스템인 APKWS 시리즈를 운용 중인데요. 그런 미국이 비공 로켓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비공의 독자적인 유도 시스템과 신뢰성, 그리고 가격입니다. APKWS 시리즈는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우수하지만 악천후 상황에서는 레이저 유도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고 다목표 동시교전 능력도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비공은 적외선 유도 장치를 사용한 능동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다목표 동시교전 능력이 우수하고 악천후 극복 능력도 상대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격도 APKWS보다 저렴해서 드론의 대량 공격에 대응하는 요격 무기로 아주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비공을 구매할 경우 함정에 탑재하는 주요 헬기는 물론 다연장 로켓 발사기 형태로 일반 군함에도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미 해군이 한국산 비공을 표준 장비로 채택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이 비공이라는 유도 로켓은 로거라고 해서 미국이 소유를 제기해서 개발을 추진하던 그런 유도 로켓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은 원래는 공대지 미사일로 헬파이어를 주로 운용을 했는데 헬파이어의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차를 잡는 데는 적합하지만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실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차 공격보다는 소프트 스킨 차량,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이나 건물을 공격하는 데 더 많이 활용이 됐다라는 데이터를 보고 이게 가성비가 안 맞는구나 싶어서 더 저렴한 유도 무기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 측이 이 로거 프로그램에서 이탈을 하고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게 남으면서 이 신형 유도 로켓 개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유도 로켓에 집착을 했던 이유는 북한의 공기부양정, 이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미국이 차후에 따로 개발한 APKWS, 현재는 2까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보다 가성비는 물론이고 성능도 훨씬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APKWS는 레이저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발사를 하고 나서 발사한 모기 내지는 모함에서 레이저를 표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레이저의 반사파를 미사일에 있는 시커, 레이저 시커가 받아서 목표로 돌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좀 복잡하고 조사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의 표적밖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비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대가 달려드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요격하기 위해서 파이어 앤 포겟 능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로고에서 추진되던 레이저 유도 방식 때문에 적외선 시커 방식으로 유도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 적외선 방식은 말 그대로 적외선 시커를 가지고서 최초 컨택 후에 락온만 해주면 그 뒤에는 미사일이 알아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유도 방식의 APKWS보다는 훨씬 더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함 하나를 잡을 때 최소 5척의 자폭 드론을 동원해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요격 체계가 한쪽 방향만, 한 번에 한쪽 방향만 공격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은 심각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한 개 방향에서 하나를 찍어주고 곧바로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방향에 있는 것을 찍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사거리가 굉장히 길면서도 효과적인 요격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격도 우리 한국군 기준에서는 한 발에 약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는데 APKWS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납품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발에 5,500에서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전체적인 가성비도 비궁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비궁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사기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다는 겁니다. 원래 항공기에 탑재하는 2.75인치 로켓 포드에서 운용될 수 있는 70mm 로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기존의 항공기는 물론이고 일반 군함에도 아주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장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시위즈처럼 군함의 종말 단계 방어 수단으로서 한 포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온 자폭 드론에 대해서 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PKWS가 증명을 한 것처럼 드론, 즉 공중 드론도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함정에 설치된 시위즈와 더불어서 대공 및 드론 방어 요격 체계로서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일단 이것을 채택을 하면 최근에 드론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서방 각국도 우리 비궁을 도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한 가지 관건은 지금 이 드론을 잡는 수단에 있어서 이런 비궁 같은 하드킬 수단이냐 혹은 제머를 이용한 소프트킬 수단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 비궁을 기반으로 한 하드킬 시스템 여기에 제머를 붙여서 하이브리드 요격 시스템을 만들어서 카운터 드론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판촉을 하면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부디 이 비궁이 미국에 재직 채용돼서 서방 각국의 표준 카운터 드론 수단으로 대량 수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